어르신 여러분, 잠시 주목해주세요.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금 거래의 비밀과 국세청 대처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5년간 세무와 금융 분야에서 일해온 변호사 이상훈이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고객분들께 세무 상담을 해드렸고, 특히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고액 자산가분들의 현금 거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은행에서는 수백 건의 현금 거래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계좌 입출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저 내 돈을 내 계좌에 넣었을 뿐인데 며칠 뒤 국세청에서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근 들어 평범한 시민분들도 현금 거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무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국세청에서는 절대 미리 알려주지 않는 이런 함정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 번에 큰 금액을 입금하시면서 은행 직원이 묻는 질문에 당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국세청 전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 고객 중 62세 박영주 씨도 그랬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분인데 퇴직금을 입금하다가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국세청 연락에도 당당하게 대처하고 계십니다. 단 몇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되거든요. 오늘 아침 입금할 때 이거 괜찮을까? 하고 한 번이라도 망설이셨다면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작은 준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이 내용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현금 거래 안전수칙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제가 35년간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니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이런 전문적인 세무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서 고액을 내고 상담받는 내용들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요. 법을 모르면 손해보는 세상이지만 조금만 알면 충분히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께 길러보시겠어요? 본론 1. 왜 국세청이 현금 거래를 주시할까요? 현금을 은행에 입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출처와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2019년 7월 이전에는 2천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1천만 원으로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은행 직원이 자금 출처를 물어보면 귀찮아하시거나 대충 답하시는데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은행은 의무적으로 이런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고, 여기서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국세청으로 넘어가거든요. 모든 1천만 원 이상 거래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패턴이 있으면 확인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제 고객 중 62세 박영주 씨의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씨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35년간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과 적금 만기가 겹치면서 8천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셨는데 바로 다음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 달라는 공문이었죠. 박영주 씨는 그때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변호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냥 제 돈을 제 계좌에 넣었을 뿐인데 하시더군요.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연간 수만 건의 현금 거래,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부분 일반 시민분들이에요. 특별히 탈세를 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현금 거래 규모가 커서 조사 대상이 된 겁니다. 박영주 씨 같은 분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첫째, 갑작스러운 연락에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시죠. 둘째,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세요. 셋째, 혹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세요. 내가 평생 성실하게 산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는 억울함 느껴보셨을 거예요. 제가 35년간 이런 사례들을 봐오면서 깨달은 건 대부분 미리 조금만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박영주 씨 사례의 결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정당한 소득이었고 필요한 서류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제출했더니 일주일 만에 해결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박영주 씨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었죠. 본론 이 현금 입금 전 이것만은 꼭 준비하세요. 국세청의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큰 금액 입금 전 은행에 미리 연락하세요. 언제, 얼마를, 무슨 목적으로 입금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필요한 서류를 챙길 시간을 벌 수 있어요. 2.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퇴직금 지급 명세서, 보험금 지급 확인서, 상속받은 돈 상속세 신고서나 유언장. 이러한 서류들은 돈의 출처를 명확히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3. 입금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단순히 저축이라고 하지 마시고 주택 구입 자금, 자녀 결혼, 자금, 의료비 준비 등 구체적인 목적을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4. 은행 직원의 질문에는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귀찮다고 대충 넘어가거나 모른다고 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도 업무상 물어보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세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점들.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거짓말이 들통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급하다고 서류 작성을 대충 하지 마세요.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가족 명의로 분산해서 입금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것도 탈세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제 고객 중 75세 김정남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김정남 씨는 오래된 주택을 매각하고 받은 1억 2천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자금 출처를 물어보니까 그냥 집 팔았다고만 대답하셨어요. 은행 직원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요청했는데 집에 두고 왔다며 나중에 가져오겠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입금이 거절되었고 며칠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리 준비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현금 입금 시기도 중요합니다. 연말이나 명절 전후에는 특히 더 엄격하게 확인해요. 이때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도 현금 거래 감시가 강화되니 참고하세요. 본론 3소득과 현금 거래, 국세청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의 평소 소득과 현금 거래 규모의 일치 여부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상 거래를 걸러내기 때문에 신고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입출금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 연락이 와요.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한 달간 수억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한 사람들을 1차적으로 선별해서 탈세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국세청으로 넘깁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월급 200만 원 받는 분이 5천만 원을 입금하면 당연히 의심받겠죠.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고객 중 68세 이순옥 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5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집안에 숨겨둔 현금을 발견해서 입금한 건데 이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큰 곤란을 겪으셨어요. 이순옥 씨는 처음에 그냥 오래 모아둔 돈이라고만 했거든요. 하지만 월 80만 원 받는 분이 5천만 원을 모았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국세청에서는 당연히 의심했고 결국 정식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편분이 생전에 자영업을 하시면서 현금 수입이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어요. 옛날 장부와 거래처 증언 등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몇 달간 고생하셨습니다.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큰 현금 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매출을 축소 신고하면서 큰 금액을 입금하면 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신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해요. 상속세 신고서, 증여세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가 고객분들께 권해드리는 실행 방법들. 평소 가계부를 쓰세요. 소소한 수입과 지출도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 추적할 때 이런 기록들이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큰 돈이 생겼을 때는 한 번에 입금하지 마시고 며칠에 나누어서 입금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다만 의도적으로 신고를 피하려는 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자연스러운 분할 정도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시키세요.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빼먹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나 부업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추적하거든요. 조심하셔야 할 점들. 무신고 소득이 있으면서 큰 금액을 입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차명 거래는 그 자체로 불법이에요. 현금 거래를 의도적으로 분산해서 신고를 피하려는 것도 불법입니다. 혹시 이 돈이 어디서 나왔지? 하고 증빙 자료를 챙긴 적 있나요?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반드시 신고하시고 그에 맞는 현금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연금만 받는다고 신고했는데 큰 금액을 입금하면 당연히 의심받겠죠.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들어온 돈도 조심하셔야 해요. 해외 자산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걸 하지 않고 큰 금액을 입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론 사작은 습관이 큰 자산을 지킵니다. 꼼꼼한 기록의 힘. 현금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록입니다. 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입출금할 때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소액이라고 해서 대충 넘어가시는데 이런 작은 거래들이 모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직접 고객분들께 권해드리는 방법들. 계좌 이체할 때는 반드시 메모를 남기세요.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에 메모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생활비 송금, 의료비 지원, 경조사비 등 구체적으로 적어두시는 겁니다. 연금 입출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서 주는 입출금 내역서에 직접 펜으로 용도를 적어두세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확인할 때 이런 기록들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현금 거래 장부를 하나 만드세요. 노트 한 권이면 충분해요. 날짜, 금액, 상대방 목적을 간단히 적어두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영수증이나 계산서가 있으면 반드시 보관하세요. 병원비, 약값, 수리비 등은 모두 현금 지출의 근거가 됩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용량도 크니까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수기로 남긴 자료도 충분한 증빙력이 있으니 꼭 챙기세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개인이 꼼꼼히 작성한 가계부를 중요한 증거로 인정해줍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성실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할 점들. 나중에 만들어서 끼워 맞추는 기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날짜별로 자연스럽게 기록되어야 신뢰성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적으면 증빙력이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해요. 기록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안 됩니다. 허위 기록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요. 혹시 이런 소소한 기록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고객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기록은 여러분의 무죄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요. 특히 가족 간 돈 거래는 더욱 꼼꼼히 기록하셔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지원 등을 증여가 아닌 부양,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기록이 필요해요. 현금으로 받은 임대료나 부업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하거든요. 요즘은 전자장부를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엑셀이나 가계부 앱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본론 5 국세청 연락,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35년간 수많은 고객분들을 도와드리면서 느낀 건 대부분 차분히 대응하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잘못 행동해서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국세청에서 연락 오는 패턴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보통 전화로 먼저 연락해서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해요. 이때 중요한 건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겁니다. 제 고객 중 70세 최영수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씨는 국세청 전화를 받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계속 부인했어요. 사실은 상속받은 돈이었는데 세금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 거죠.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미 상속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말이죠. 최영수 씨가 거짓말한 게 들통나면서 오히려 의심을 사게 되었고 결국 정식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성실하게 상속받은 돈이라고 답변하고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간단히 끝날 일이었어요. 거짓말 때문에 몇 달간 고생하신 겁니다. 올바른 대처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화통화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세요. 담당자 이름, 소속, 연락처, 요청 사항을 꼼꼼히 적어두세요. 가능하면 녹음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미리 알려주셔야 해요. 2. 즉시 답변하지 말고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중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주거든요. 3.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실이나 세무서 상담실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4.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억울하다고 화를 내거나 무조건 거부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하게 대응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서면 자료 준비할 때 주의사항. 요청받은 자료만 정확히 준비하세요. 불필요한 자료까지 함께 보내면 오히려 새로운 의심을 살 수 있어요. 자료에 대한 설명서를 함께 작성하세요. 언제, 어떤 경위로 발생한 돈인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자료는 사본을 만들어서 보관하세요. 원본을 보낼 때는 반드시 등기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고 접수증을 받아두세요.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키세요. 기한을 넘기면 불성실한 납세자로 분류될 수 있어요. 무조건 사과하거나 급히 세금을 납부하는 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어요. 잘못한 게 없다면 당당하게 소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절차는 정확히 지키셔야 해요. 혹시 연락받으면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대비해 두신 적 있나요? 저는 고객분들께 항상 중요한 서류들을 따로 정리해서 보관하라고 권해드려요. 국세청 조사관들도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면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됩니다. 무작정 피하거나 회피하는 게 가장 나쁜 대응이에요. 실제로 제 고객분들 중에서 국세청 조사를 받은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모두 무섭다고 하세요. 하지만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대응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되세요. 특히 고령자분들은 더욱 세심하게 대응하셔야 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봐주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꼼꼼히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납세자 보호관 제도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가 끝난 후에도 관련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하세요. 나중에 또 확인 요청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마무리.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 고객이었던 박영주 씨처럼 준비된 분들은 오히려 국세청 연락에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죠. 간단한 입출금 습관 하나가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는 큰 열쇠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현금 입금할 때는 반드시 목적과 출처를 준비하세요. 특히 1천만 원 이상 거래는 자동으로 보고되니 미리 서류를 챙기셔야 해요. 소득에 비해 과도한 거래는 피하시고 불가피하면 증빙 자료를 챙기세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기르세요. 국세청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저는 거래 기록 남기기부터 시작하시길 권해드려요. 하루 10분만 투자하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35년간 세무 분야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법을 모르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조금만 알면 충분히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한층 마음 편히 자산 관리를 하시는 자신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세금 걱정 없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 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전문적인 세무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자산 관리를 늘 응원합니다.